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게릴라 방송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지하게 하진 않고, 오늘 제목처럼 그냥 질문을 주로 받아서, 답변하는 거 위주로 하도록 할 겁니다. 네. 네. 나는 라멘니티라고. 네, 그렇습니다. 라멘니티입니다. 네. 체중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요즘 이삿짐 나르고 짐 정리하고 하느라, 근육이 붙은 것 같아요. 오늘도 빡셌습니다. 네. 어이구, 뭐야. 누구야? CK83 지진이 박사님 중국이 국민당으로 통일되었더라면 지금보다 잘 살아간 미국을 능가하는 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능성은 있었죠. 가능성. 네.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된 게 우리한테는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왜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다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진영, 냉전시대 때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눠지는 그 최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은 건데, 만약에 중국이 장개석 정부가 승리를 했다면 그 당시에 공산 정권과의 경계선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네, 자유중국과 러시아, 소련. 그랬으면은 중국은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네. 안 된 게 우리한테는 다행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안 그래서 우리 그냥 가난한 나라로 살 뻔했던 거예요. 예. 벌써 그분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중국 대사 사망. 네, 우연이죠, 우연. 늘 이야기하지만, 그냥 중국 대사는, 제가 봤을 때 그냥 피로해서, 잠을 자다가 못 일어난 것 뿐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든 것 뿐이죠, 뭐. 예. 소문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미국하고 안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런 거고, 너무 미국을 과도하게 욕을 하다가 과로해서 사망한 게 아닌가. 자연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중국 정부에 산재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어디 한번 제가 검색해 볼까? 보자. 여기에 보면, 샌프란시스코 시장. 위안부. 요렇게 치면 나오지. 이 샌프란시스코, 여기 보면은 반발 속의 승인 이런 거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 이 기사 알 거예요. 예? 미국에서 이렇게 위안부 동상이 세워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미국이 이거를 지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거. 그런데 아마 그게 아닐걸요? 샌프란시스코 시장 사망. 이 사람이죠. 자, 보세요. 이게 2017년 11월 23일? 이렇게. 뭐야, 또 이렇게. 왜 또 전화가 오고 난리야? 이 2017년 11월 23일인데, 그리고 나서 거의 한 달 뒤에 갑자기 과로사를 했습니다. 네. 과로사. 또. 이것들이 진짜. 또 카자흐스탄에서 또 연락에 또 전화가 오네요. 또 문자를 보내야겠다. 네, 그래서 보면은 12월 23일 날 하고, 그리고 12월 7일 날, 이거 한 달도 아니네? 한 2주? 한 3주 만에 가셨네요. 네. 이런 우연의 일치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역사라는 게 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별거 아니다. 그냥 과로사.
일 것이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요즘 들어서 또 이제 이런 과로사 열풍이 다시 한번 이제 중국에서 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미지. 이 사람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시장.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에요. 에드윈 리.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시장 하니까 여러분 백인인 줄 알았죠? 백인 아닙니다. 아마 중국계인 것 같아요. 리라는 성을 쓰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중국계 미국인이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어요. 네, 그랬다가 위안부 문제 이렇게 막 하고 하다가 갑자기 가로사로 이분도 방송 멈췄다고요? 안 멈췄는데? 안 멈췄어요. 네,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로 일어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주 이스라엘 중국 대사가 뭐 과로사로 죽은 거는 뭐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건강식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 중국의 그 등고유라고 하죠. 그 하수구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름 그를 추출해서 음식 만들어 먹고 이렇게 그 나쁜 기름, 나쁜 음식 먹으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자연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예. 이 사람이죠. 이렇게 보면 잘생긴 것 같죠? 이거 각도의 중요성입니다. 이거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 있어. 어디 보자. 이스라엘 주재 돌연산 사망. 여기까지만 딱 해서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죠? 이렇게 보면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잖아요. 막 멋있네 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전형적인 중국인의 얼굴이 보여. 띠용. 그쵸? 예, 전형적인 중국인 얼굴이 보여, 여기서 보면. 예. 요것과 달라요. 그쵸? 요 느낌. 이거지, 이거. 각도의 중요성. 네. 이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각도를 너무 멋있게 줘서 처음에는, 이 사람 잘생겼네? 라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아니야. 요렇게 생겼어. 예. 중국인의 얼굴을 하고 있죠. 예. 뭐 안타깝습니다. 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뭐 빕니다. 예, 뭐 죽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되죠. 네. 어쨌든 간에 그 이스라엘 가서 그 좋은 말 좀 하지. 그렇게 가서 험담하고 그래. 그렇게. 예? 그러면 안 되지. 요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앞으로 치열한 첫 버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지난 얘기지만은 제가 요즘 그 조금 지났던 기사들을 이제 좀 많이 봤어요. 요즘 이삿짐 나르고 정신이 여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봤는데, 네, 요 김무성 의원 거 하나, 이 JTBC에서 나왔대. 이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큼이야? 48초밖에 안 되니까 한번 다 볼게요. 이 유명한 유튜버들 전부 썩놈들이. 이 그대로 보도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앞으로 내 보수 유튜브로 싸우려고. 나쁜 놈들이야. 이분들 전부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놈들이야. 네, 김무성 전 대표의 보수 유튜브 방송을 향한 전면전 선포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김무성 전 대표 자신을 향한 일부 유튜브 방송의 비난도 전면전을 선포한 이유겠지만 무엇보다 자, 김무성 전 대표는 극우 유튜브 방송이 보수를 망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극우 섭글자가 안 유튜버들. 보여요. 걔들 말이 다 오는 것처럼 하고 걔들 기고만장해가지고 우파 가능성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 걔들이 비판해가지고 결국 걔들 다 돈 벌어먹는 들이요. 자, 듣고 있던 김웅 국회의원 당선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들은 쉽게 말해서 하루에 3번씩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분들이 한 5개 유튜브를 번갈아가면서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50만이면 그 50만이 다 50만인 거예요. 자, 영상 인터뷰 말미에 김무성 전 대표도 발언 강도가 세다고 느꼈는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너무 과격하네. 젊은 김웅일 보기엔 힘이 나가지고. 자, 김무성 전 대표는 평소 언론에 나와서 말을 많이 남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번 입을 열면 강한 발언을 꽤 하는 편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소개하는 김무성 의원의 스타일 잠깐 들어보시죠. 거의 매일 아침 제 방으로 와서 형님
그따위로 할게요. 소리 질러요. 그러면 제가 왜 그래? 막 하면 그럼 이거 하나 해주라. 그럼 해줄 테니까 하지 마소. 가요. 이런 남자가 되니까 아마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까. 그런데 국민이 더 훌륭하게 잘 살려면은 박지원 대통령 예의에서도 손나요. 자, 물론 뭐 김무성 의원이 항상 센 발언만 했던 건 아닙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정말 충격적인 뽀뽀 씬도 있었고요. 자, 방송에선 이런 모습도 보인 적이 있었죠. 큐티, 섹시, 뷰티, 김무성. 네, 자, 이 김무성 전 대표의 이 보수 유튜브와 싸우겠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일부 보수 유튜브 방송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돈벌이 하는데 유튜브가 돈벌이에 신경 쓰는 거 사실이에요. 또 광고 수입원이 유일한 돈벌이 수단입니다. 그러나 돈벌이 자체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돈벌이만 너무 비판을 하는 거는 자본주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고. 김무성이 한번 유튜버를 해보십시오. 5만도 안 봅니다. 있을걸요? 그래요? 아유, 저기 관심도 하여튼 없습니다. 예. 유튜버를 탄압하면은 우리 유튜버 하는 사람들 뭐 이봉규라든가 뭐 강용석이라든가 네. 이걸 탄압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를 보시는 그 열혈 아. 팬들을 탄압하는 거고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예. 그분들을 명예훼손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이 보수 유튜브 방송 중 일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보다 많은 이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현재 이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보수 유튜브 방송은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김무성이 괜히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선거 무효에 의해서 뭐가 밝혀질까봐 굉장히 지금 저 정권이 지금 초조하니까 김무성이 나선 거예요. 내가 또 해결사로 나서야지. 해결사.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제일 그거는 유튜버야. 네. 어때요?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은, 저기 보면 이제 이게 원래 영상이 좀 더 긴데, 다른 유튜버들이 나오는데, 역시 저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 놀랍지 않아요? 네. 절대 언급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저를 어떻게 까야 될지가 쟤네들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하거든. 예? 다른 사람들 갖고서 뭐 돈으로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한다, 막 이렇게 깔 수 있는데, 나를 어떻게 깔 거요? 응?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애매할 걸, 쟤네들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얘네들. 어떻게 지금 반응하는지. 근데 어쨌든, 얘네들 보면은, 항상 그렇지 않은, 저를 투명인간화 시키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언급되면은 난리 나거든. 예,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숨기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일들이 지금 아주 비일비일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근데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뭘 생각하는지가 보여요. 이거 왜냐면은 여기서 많이 언급된 사람들, 그리고 얘네들이 누구를 띄워주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김무성 의원이 슬슬 고개를 들면, 오늘 유승민 의원 또 5.18 광주 거기 묘지 참배하고 온 것 같던데, 예, 얘네들이 이제 슬슬 고개를 들죠. 그리고 김무성 의원을 이렇게 띄워주는 게 보입니다. 그거 보이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KBS, MBC에서 김무성 의원이 나와요. 예, 나오고 있어.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가는 프레임이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태극기 집회를 했건 유튜브 활동을 하는 우파 계열 쪽 사람들을 이제 꼴통 아니면 시대에 나고자 뭐 이런 식의 이미지와 프레임을 씌우면서 어떤 우파의 혁신, 쇄신을 이루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좌파 언론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그렇지만 원래 공산권 국가에서 늘 하는 게 뭡니까?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척결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공산국가에서 얘기하는 부정부패 척결은 정적 제거입니다. 예, 정적 제거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해요. 뭐 부정부패가 있을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자기는 없겠어.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명분을 붙여서 상대방을 제거할 때 쓰는 건데, 지금 얘네들이 이러한 작업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늘 얘기했듯이 왜 그러느냐?
개헌과 관련이 깊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박지원하고 지금 김무성이가 지금 같이 이렇게 뭐 프로에 나와서 친하게 지내고 뭐 하고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분위기 만들면서 지금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방송 띄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금 준비되고 있던 사전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얘들 이런 거 하고 있네? 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 할 거면은 나도 좀 보여주지 그랬어. 저희가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가 중국화가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노출이 안 됩니다. 예. 절대 노출이 되잖아요.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개헌 자체는 문제가 없다. 어떤 내용을 개헌하냐가 문제라는데 그거는 원리상으로 맞는 말. 원리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개헌은 중국에게 우리나라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을사보호조약하고 비슷해요. 을사보호조약하고 비슷하다고. 뭐 이거를 뭐 요즘 을사늑약이라 그런다며 그것과 비슷한 일로 지금 가는 거라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 그 첫 단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한 번에 일본의 식민지 된 거 아니죠? 을사조약 맺고 그리고서 단계별로 없어지잖아요. 망하잖아. 마찬가지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지금 한 위성 국가로 몰락하게 된 첫 단추가 개헌이라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선거 계속 하시는 분들 하시되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기본 근간을 흔들려 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미래통합 내부에서. 유승민, 김무성 벌써 나와서 분위기 잡죠. 좌파 언론 매체에서 띄워주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김무성이 이제 나오면은 태극기 집회라던가 유튜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대충 감이 와요. 오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모습을 비춰지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기서 막 폭언을 한다던가 막 싸움을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이러잖아요. 그거 좌파들이 원하는 바예요. 제발 그랬으면 해요. 왠지 알아요? 일반 중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개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얘네들이 개헌을 할 때 무슨 개헌을 뭐 사회주의 국가 만든다 개헌 이런 말을 절대 안 하거든. 뭐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뭐 이런 이상한 애매한 말을 막 섞어 쓴다고. 네?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서 개헌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뭐가 나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법 바꾸는 거야 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인 거지. 예. 법이야 매일 바꾸잖아. 뭐 헌법도 바꿀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한 우파 유튜버라든가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이 김무성이나 유승민에 대해서 원색적인 과격하게 쌍욕을 한다거나 막 그러면서 어떤 뭐 폭력적인 시위처럼 보이는 어떤 전투적인 분위기 막 이런 거를 막 하잖아요. 쟤를 정말 좋아해요. 걔들 그거 해주길 원해. 왜? 그래야 일반 대중에게 있어서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은 미치광이 집단으로 몰리거든. 걔네들 그거 노리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르겠어요. 아주 우한폐렴도 하도 길어지고 하니까 집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은데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집회를 하고 날 때는 요령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김무성이나 얘네들 비판할 때도 요령 있게 하세요. 왜냐? 쟤네들은 우리에게 극우 꼴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돼요. 김무성 개새끼,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동자 이런 말 나오는 순간 일반 대중은 안 봅니다. 예.
쟤네들은 그렇게 말하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끔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려면 팩트체크, 사실을 기반으로. 그래서 제가 그 김무성 의원을 비판할 때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 갖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정도는 한 제가 말할 때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 80%를 어디에 비중을 둬요? 중국. 그래서 왜? 지금 우리나라의 우한 폐렴 문제, 중국 때문에 여러 가지 무역적으로 분쟁 등등에 의해서 전 대중적으로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좌우를 떠나서 다 안 좋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런 김무성 의원을 비판할 때도 제가 탄핵을 언급을 하긴 해요. 하는데 그때 계속 중국을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니까, 사실이니까. 그래서 탄핵의 배경에는 사드 배치 문제가 있었고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탄핵이 일어났다. 그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을 당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탄핵을 시키는 애들 중에는 우파 국회의원들도 안에 있었다. 저런 김무성 의원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그쪽 계열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시키고 우리나라의 일종의 지도자죠. 지도자를 외세에 의해서 밀려나게 된 사례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요. 왜냐? 그래야 일반인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면요. 야, 저 사람들 저 미친놈들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가두리 양식이 돼버리고 고립돼 버립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일반 사람들을 설득시키는가를 갖고 가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반중의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었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같이 편승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과장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는 노출이 안 됩니다. 공중파 방송에. 심지어 꼴통, 극우 우파 유튜버라고 묘사할 때도 안 나와요. 예. 저 같은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내보내는 순간 큰일 나거든. 예. 저번에 그 새벽당 그거 하면서 비례대표 했을 때 제가 방송한 거 500만이 넘었다고. 지금 더 많이 왔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인지도가 확 올라갔거든요. 그 공중파 한 번으로. 예? 얘네들이 저한테 공중파 탈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의 작전에 속지 마시죠. 아, 들어왔어요? 뭐 질문 저한테 보내준 거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른 것들도 얘기하면서 같이 할게요. 달러 전망 어떻게 보냐고요? 달러는요, 크게 저는 봤을 때 막 폭등도 폭락도 안 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라고 할까? 그건 우리나라에서의 문제고 제3세계는 달러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겁니다. 제3세계. 이게 뭐냐면 제가 몽골에 있을 때 그랬어요. 제가 몽골에 있었을 때가 2012년부터 2017년 정도까지인가? 그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달러가 약세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몽골에서는 강세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달러가 전반적으로 미국도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달러가 전체적으로 평가가 약해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몽골 투구렉 돈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이렇게. 왜?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거든.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가 고립되고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막혔습니다. 이 막히게 되면 제일 피해를 입는 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는요, 아마 달러가 엄청나게 초강세를 보일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있는 그 친구가 있는 카자흐스탄 그쪽도 이제 물어봤더니 달러가 예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올해 1월 말인가 제가 카자흐스탄 방문했던 것 같아요. 1월 24일경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1달러당 그 나라 돈 텐기가 380인가 50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800까지 올라갔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검색해봐야지. 지금은 또 얼마인가. 상당히 텐게가 폭락했습니다. 한번 그거 봐주실래요? 환율 한 다음에 1달러, 그 다음에 텐게, 카자흐스탄, 그거 치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 좀 이따 뒤에서 제가 이제 얘기할 건데, 우한폐렴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한폐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저번에 우한폐렴 이후에 신세계 질서인가? 그렇게 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죠? 그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괜히 한 거 아니에요. 왜냐? 실질적으로 우한폐렴 이후에 미국하고 중국은 세계 질서와 구도를 어떻게 바꿔 나왔어요? 1텐게 2.93. 네? 1텐게 2.93. 1텐게. 아니야. 달러 텐게로. 1달러는 몇 텐게인가. 예. 그 질서가 어떻게 바뀌나를 얘기하는데, 왜냐하면은 앞으로 전자화폐 쓰입니다. 미래라고 또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전자화폐가 전 세계에 상용화되고 단일 화폐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게 되는데, 그 단일 화폐가 420탱이라 그러네. 어휴, 다시 또 뚝 떨어졌네. 근데 어쨌든 간에 카자흐스탄도 지금 막 이렇게 돼요. 예, 어쨌든 지나가고,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그 달러가 암호화폐랑 연동이 돼서 기축통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전자화폐로 깔릴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땐 그거죠. 금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화폐가 있었죠. 프랑, 마르크, 파운드, 달러 이렇게 해서 있어. 금본이잖아요. 골드 스탠다드. 그래서 이렇게 금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 화폐가 존재했잖아요. 앞으로 미래 세계는 달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가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전 세계에 퍼져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번 우한폐렴을 기점으로 해서 개발도상국은 경제가 망할 것이다. 아니, 망하게 만들 것이다?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나 모르겠어. 어쨌든 폭망할 것이다. 그러면 IMF라던가 이런 데서 구제금융이 들어갈 텐데 그거 다 달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달러를 기반으로 한 전자화폐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예요. 즉, 그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전자화폐를 만든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 전자화폐는 결국 달러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 지역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는 전 세계에 많이 퍼져야 된다. 지금 과정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환빠 아웃. 박사님, 대륙 삼국설 같은 환빠 얘기 아직도 주장하시나요? 네,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미국 나사에서 만든 천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천문 프로그램에 의하면 삼국사기는 정사죠? 근데 그 삼국사기에 그 기록된 일식 기록이 한반도에서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게 한반도에서 나타난다면 제가 그런 말을 안 해요. 근데 한반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몽골에서 발표했던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저는 환빠가 아니에요. 왜냐? 환빠라는 건 뭐냐면 증산도라던가 이쪽에서 주로 우리나라 그 제야사학자들, 민족사학계열의 제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저랑은 달라요. 왠지 아세요?
저는 한단고기의 내용을 한민족의 역사라 보지 않는다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한단고기 내용을 우리 한민족의 역사라고 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냥 알타이계 민족의 공동의 고대사라고 보지.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뭐 한인, 한웅, 단군 이런 사람들 한국인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국인도 있다라고 보지. 왜? 연방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요건 제가 몽골에 가서 갔을 때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나와요. 제목이 7석의 천문 현상을 통해 본 고구려 신라의 관측지 고찰 몽골 발표라고 해가지고 제가 몽골에 있을 때 한국 역사학 교수 학자들하고 토론을 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한국 역사학자 교수들하고 아주 그냥 밤새도록 토론을 했어요. 나는 생각 바꾸지 않는다. 예. 절대 나는 이 생각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 천문 관측 기록. 자, 여기 이제 몇 개 예를 든 거예요.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삼국사기는 정사지요. 저는 한단고기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신라의 천문 관측 기록. 일식 기준이에요. 예, 여기 일유식지. 일식입니다. 일식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 몇 개만 뽑아놓은 거예요. 박격거세 신라 건국 초기 사람이죠.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AD 180년. 그러니까 신라 건국 초기예요. 신라 건국 초기인데 이때 일식 기록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요. 요게 BC 53년 5월 9일 날 일식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년 오차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BC 1년 2월 5일 1년 오차가 나네. 그 다음에 요거는 AD 16년 8월 21일. 이건 날짜 같네. 그 다음 요거는 AD 124년 10월 25일.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AD 180년 7월 4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삼국사기를 기반으로 해서 일식이 관측된 날짜랑 실질적으로 그 일식을 볼 수 있었던 지역을 저렇게 선을 쫙쫙 긋잖아요. 그러면 가장 선이 많이 겹쳐지는 지역이 어디냐? 양자강 일대입니다. 나는 한단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한단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화면 더 보여주세요. 자, 근데 요게 바로 그 나사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나사 이클립스 웹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환빠면요. 나사 천문학자들도 환빠예요. 왜? 이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미국의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고대 일식기록 관측 위치까지를 계산해서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그렇다니까 내가 그런 거야.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나사에서 그래요. 너 날 보고 어쩌라고. 그걸 왜 나한테 따져? 그러면서 왜 김 박사 환빠예요 이런 얘기해.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하는 거예요. 예. 박찬범 교수가 쓴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는 한단고기 내용이에요. 한단고기에 나오는 일식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한 거고, 그거는 저도 그 기록을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대륙삼국설의 그 근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사라고 하는 삼국사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고대 역사 중에 유일한 정사. 삼국유사는 야사잖아요. 네. 그쵸? 어떻게 설명할게요? T20, 김박사 환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과학인데, 과학. 응? 과학인데. 나사를 믿다니. 그럼 뭘 어떻게 하라고? 응? 이거 바보 같은 소리 아니야? 나사를 믿는 게 아니라 천문 관측 위치를 믿는 겁니다. 잠깐만. 어디 보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몇 세기 몇 세기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기원전 60에서 기원전 41년까지 이렇게 몇 개의 테이블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면 여기 뭐라 써 있어요, 이렇게. 여기 써 있잖아. 기원전 53년 5월 9일 날 일식을 볼 수 있는 선은 여기다예요. 이렇게. 요 지역에서 일식을 볼 수 있었다예요.
다른 지역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식은 특정 지역에서만 보는 겁니다. 특정 지역. 지구, 태양, 달이 일직선 정렬을 했다고 해서 전 지구에서 일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달의 그림자가 비춰지는 그 지역만 일식을 봅니다. 그림자가 비춰지지 않는 지역은 일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응? 과학적 근거. 삼국사기는 삼국사기는 믿고 성경은 안 믿네요. 네.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우주를 7일 만에 만들었다는 얘기는 안 믿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은 정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군시다 안 나옵니다. 마늘 먹고 인간 됐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무슨 왕 몇 년에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왕 몇 년에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정확하게 그걸 구별을 해서 봐야죠. 근데 그거에 의하면 저렇다예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천문관측대 위치, 이렇게 나사 이 프로그램에 있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일식 연도와 나사에 나오는 그때 당시에 일식을 볼 수 있는 연도, 그게 1년 정도 오차는 꼭 있더라고. 1년 정도. 예. 근데 1년 정도 오차는 오차 아닙니다. 아마 100개 쓰는 과정에서 오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한 번 일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번에 그 근처에서 일식을 보려면 19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오차는 오기일 겁니다. 예. 아, 이게 뭐야. 동물농장, 이제 환빠임이지 삼국사기로 물타기 아니죠. 과학적 검증을 하지 않으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확인된 것만 인정해요. 확인 안 된 건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환단고기 내용 중에도 제가 인정하는 부분은 12황국은 존재했을 것이다. 왜? 12황국의 이름이 현재 중앙아시아 부족 이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 언어와 문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닮아있다. 그리고 그 분포지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영토와 비슷하다. 따라서 가능성 있다예요. 단 환단고기 내용 중에 제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뭐다? 가림토 문자는 인정 안 합니다. 왜? 발견 못했기 때문에. 전 증거주의예요. 증거가 없으면 인정 안 해요. 가림토 문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제가 중앙아시아 곳곳을 다 누벼봤고 온갖 고대 토르크 문자를 다 찾아서 봤지만 한글 비스무리한 것도 없었습니다. 현재 제가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의 기원은 어디로 보고 있냐면 몽골 파스파 문자예요. 쿠빌라이 칸 시대 때 만들어졌던 파스파 문자가 오늘날 한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그거는 한국학을 연구한 그 미국이라던가 서방 교수들도 저랑 비슷한 견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수들의 논문을 다 미친놈이라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논문을 믿습니다. 왜? 증거주의. 몽골 파스파 문자는 한글하고 매우 비슷해요. 네. 초성, 중성, 종성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받침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요. 네. 신대 문자? 그러니까 몰라요, 제자. 전 증거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냥 설입니다. 원래 그 연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 이론, 법칙 이런 게 존재해요. 법칙이라는 사실, 설이라는 거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여기 삼국사기를 보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 삼국사기 기록에 PPT 좀 보여주세요. 이 보면은 신라 천문 그 일식 관측의 그 연도가 초창기에는 양자강 유역에서 나타나는 걸로 보이다가 이렇게 AD 787년이 되면은 삼국사기에 기록되는 일식의 위치가 한반도로 넘어옵니다. 오, 그런 거예요. 신라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경주죠. 그쪽으로 그 일식 관측 기록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 이전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는 거죠? 왜 초기 신라의 천문 관측지는
중원 땅이었는데 후기에는 신라 천문 관측대의 위치가 한반도로 넘어오는가.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나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천문 관측의 위치가 이동한다는 것은 왕이 사는 곳이 바뀌었답니다. 왕이 사는 곳이 바뀌었다. 즉 신라의 왕이 양자강유역에 살다가 한반도로 이사 갔다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연도가 787년이니까 신라의 삼국통일 668년을 거의 100년 이상 지난 이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와중에 신라가 쫓겨갔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그쵸? 그러면 왜 그럴까? 그거는 북극성 별자리의 이동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문과 그 고대 수도의 위치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신라의 경주가 금성이 중원 땅에서 한반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거는 북극성의 이동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중국,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역사를 봤죠. 그랬더니 이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600년의 백제의 멸망, 668년의 고구려 멸망, 670에서 676년 사이에 나당전쟁, 698년 발해 건국, 732에서 780 뭐 이게 쭉 나오죠. 787년에 신라 천문대가 한반도로 이동, 819년에는 이사의 난, 875년에는 황소의 난, 이런 난들이 벌어져요. 무슨 말이냐? 안사의 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시기에 동북아시아는 엄청난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피 터지게 싸우기도 했지만 그것과 별도로 중원 내에서도 엄청난 권력 투쟁과 아주 내란에 가까운 대혼란기가 있었어요. 저 시기에.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저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와 일본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한반도와 일본에. 아마 전쟁을 피해서 피난 온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인구 이동이. 일본 서기를 보면은 지금 일본 열도의 인구가 4세기, 5세기에 거쳐서 급격히 증가합니다. 원주민의 숫자를 능가해버려요. 네. 물론 전쟁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 왜 이 시기에 급격히 전쟁이 일어났냐? 북극성의 이동. 북극성의 기운을 타고 임금이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추천해서 보라고 했던 천문이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장영실이가 세종대왕이 타는 그 가마 위에다가 북극성을 이렇게 딱 그려놨어요. 왜? 북극성으로부터 기운을 받고 왕이 탄생하기 때문에 왕은 항상 북극성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거든. 근데 지구의 세차 운동에 의해서 북극성의 기준점이 용자리에서 곰자리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즉 중원 땅에는 더 이상 북극성의 기운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다? 고대적 종교관념으로 봤을 때 북극성이 중원에서 사라졌다예요. 어디로 갔느냐? 해동으로 갑니다. 그 해동이 어디야? 한반도.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원 땅에서는 왕후장상에는 씨가 있느냐? 에라 모르겠다. 나도 황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네가 무슨 황제야? 북극성의 기운도 받지 못한 놈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중원 내부에서 엄청난 대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륙에 있던 고구려 백제 신라도 그 시기에 엄청난 대혼란을 겪은 게 아니었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점성학적 관점입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고대인들의 그 고대 철학 사고 방식에서.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요. 이거 제가 나중에 역사 방송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할 겁니다. 저 조사 많이 했어요. 조사 엄청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무슨 뭐 환빠 뭐 이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예, 다 이거 연구해서 제가 찾아낸 거예요. 예. 요거까지 필요 없고.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까지만. 네. 나머지 무지장 많은데 그건 내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역사 채널에서. 네. 그래서 저는 그 환빠 아닙니다. 저한테 아무리 그렇게 해보셔야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아, 이건 아니구나. 뭐 힘내세요. 빠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유로화든 내려가게 되는 걸까요? 유로화는요, 유럽을 망하게 하는 화폐입니다. 이거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유로화는요, 유로화가 원래 만들어진 취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열강들이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미국한테 밀려갖고 세계 패권의 자리가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옛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세력을 규합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공동체죠. 유럽연합. 그게 나중에 공동화폐라는 유로까지를 탄생을 시켰는데 그 유로는요, 유럽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왜 그러느냐? 이게요, 하나의 단일화된 시스템이 아닌 상태에서의 연방은요, 개판이 됩니다. 네, 개판이 돼요. 저도 이번에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웠지만, 저희가 했던 쿠릴타 연맹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네, 일부러 90점을 만들고자 하지 않고 서로 동등하게 하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했죠? 개판돼 버렸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이 화폐에 대한 발행권을 동등한 지위를 여러 명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발행을 하게 되면 개판이 됩니다. 일원화시켜야 돼요. 돈에 관련된 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큰 혼란이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망하게 된 원인이죠. 왜냐? 예전에 제가 영국에 유학가 있을 때 2001년도였나? 2000년도, 2002년 그때쯤인데 그때 이제 유로가 막 생겨가지고 막 이제 통용되고 막 초창기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볼 때 이거 이렇게 되면 망하는데. 왜 그랬느냐? 옛날 때는요, 마르크라던가 프랑이라던가 파운드로 해서 독자적으로 했을 때는요, 금융 조작이 힘듭니다. 외부의 금융 어떤 기업 사냥꾼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산업을 공격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 독일이 됐던 영국이 됐던 프랑스가 됐던 이런 것들은 다 선진국이고 금융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고 투명하기 때문에 작전 세력이 들어오면 바로 걸린다고. 네, 적발돼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 안 돼. 근데 유로화라는 시스템으로 해서 하나로 통합돼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무리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화폐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유럽연합의 멤버인 그리스나 헝가리나 스페인이나 루마니아나 이런 신생국가, 금융도 허접하고 경제도 좀 약한 나라, 이런 데서 같이 동일한 화폐를 쓰게 되잖아요? 개판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하면 뭐해? 지나가는 행인이 가다 획 뱉고 담팩 뱉으면은 담배 꽁쳐버리면 길 들어오지는 것처럼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예. 그래서 망해요. 미국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유로화가 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파운드화는 유로화는 그래서 그다지 빚을 못 볼 겁니다. 이번 우한 폐렴을 계기로 해서 달러의 국제적 지위는 더 높아질 거예요. 훨씬 강력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박사 현재 부모 심정이라면 애들을 학교에 보내시겠습니까? 앞으로 학교 안 가게 됩니다. 여기다 칩 박아요.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PPT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 여러분 벌써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KT랑 빌 게이츠 재단이 제2 코로나 퇴치에 손잡았다. 이거 화면 왜 안 나와요? 기사. 예, 이거 벌써 아시는 분 있으시죠? 요 기사. 벌써 손대기 시작했어요. 요거 예전 프리젠테이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저번에 제가 요거 우한 폐렴 이후의 신세계라는 프로그램, 이거 PPT, 이게 5월 9일에 했던 거니까 나중에 방송 참조하세요. 제가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AI 패권 경쟁, 이거를 얘기하면서
빌 게이츠하고 마크 주커버그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랑 그 다음에 페이스북 쪽에서 여기 나오죠. 주커버그 이니시에이티가 서로 공동 출자를 했는데 그 한 이유는 무엇이다? 코비드19, 즉 우한 폐렴 때문입니다. 우한 폐렴과 싸우기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는 뭐랑 관계가 있죠? 통신. KT 회사 뭐 하는 회사죠? 통신 회사. 그쵸?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모든 정보를 집어넣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한 폐렴 환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 작업을 지금 주커버그와 빌 게이츠가 하고 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초기 단계로서 뭐라고 했어요? 오로라. 오로라라는 링이 있다고 했죠?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요거. 이 링. 아이폰에서 저게 이제 개발되고 이제 한다는데 앞으로 여기 워치 시계 하죠? 이 시계가 더 사이즈가 작아져서 이제 링으로 바뀌는 겁니다. 점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소형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링에 우리 지금 그 시계차도 거기도 나와요. 시계차면 하루에 몇 보 걸었는지 심박수라던가 이런 거 다 체크됩니다. 아시죠? 쓰시는 분들 아시잖아. 이미 그 기능은 작동되고 있어요. 그거를 링으로 껴서 더 소형화시킨다 뿐이지. 이 링이 나중에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칩으로 돼서.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머리에 넣는 것이 과연 어려우냐? 그렇지 않다. 보십시오. 뇌에 전자칩 심어 마약 중독 치료 첫 실험. 그래서 이미 벌써 하고 있어요. 사람을 상대로. 누가?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의 록펠러 신경과학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록펠러의 손자는 누구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창시자. 근데 걔는 빌 게이츠와 함께 공동 출자를 해서 우한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때요? 그림이 쫙 그려지죠? 하나의 그림이죠?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칩을 박을 것입니까? 안 박을 것입니까? 어떤 분도 안 박겠대요.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박을걸요? 라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 또 어디 또 DC 입사에 보니까 김 박사 일루미나티를 흠모한다 막 이런 햇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그 받게 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물론 뭐 팔에다 문신도 새기고 여기 뭐 RFID 칩을 박는다고 하는데 최종 목적은 뇌에다 이식하는 거예요. 뇌에다 이식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조정할 수 있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난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왜 불가능할 거라고 보느냐. 뭐야 이분 말이 되게 너무 야해. 하이 리터님 빨리 박히고 싶습니다. 응? 왜 제가 여러분들이 거부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어떤 분이 부모님 입장이면 학교를 자식이 보내고 싶냐고 하잖아요. 보내기 싫어요. 응? 좌파들이 깽판 쳐서 학교를 보내기 싫고 이미 학교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됐어요. 여러분 미국 공립학교 가보세요. 난리도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학교들도 난리도 아니에요. 일본 학교? 일본 학교나 미국 학교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무슨 할렘 가지 무슨 학교야. 어? 선생이 수업하는 건 누가 들어요? 맨날 떠들고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딴짓하지.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다 그러대? 예? 이미 공교육은 무너졌다고. 거기다 정교조들이 깽판 치고 난리치고. 보내기 싫겠죠. 근데 뇌를 조종하는 실험을 하느라 치매 환자, 마약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합니다. 마약을 중독을 끊게 하기 위해서 뇌에다가 나는 마약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메시지를 던져서 안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약 치료를 하겠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다? 결국 그들이 뇌를 조종할 수 있다예요. 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먹고 싶은데 이 칩에서 마약 필요 없어. 어제 마약 했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암시를 줌으로써 그거를 못하게, 즉 행동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초기 실험이에요. 이게 이제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까지 조정이 가능해지겠지. 예? 그런데 그 칩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미 스웨덴에서는 일부 실험을 하고 있는데 뭐다? 지식을 다운로드 해줍니다. 지식을. 특정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제가 왜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은 전문 지식을 다운받아서 순식간에 고급 기술자가 되고, 거부한 사람은 기술이 없어서 취직에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쟁이 안 된다고, 경쟁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도 좋은 직장을 얻고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칩을 받게 된다니까요. 건강이 나쁜 사람은 오래 살기 위해서 칩을 박아요. 왜? 수명을 150살 이상으로 늘릴 수 있으니까. 안 할 거야? 하게 된다니까 그러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그랬었어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이 스마트폰 쓰면 여러분들의 신상 다 털리고 여러분에겐 자유가 없고 어쩌저쩌고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나왔을 때 어땠어요? 다 그런 얘기 했죠. 근데 요즘 여러분 다 쓰죠. 여러분 맨날 666 사탄 베리칩 박해입니다. 인류 사탄의 계획. 여러분 그런 얘기 어디다 써요? 카톡에 쓰죠. 근데 카톡에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카톡은 중국의 텐센트가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감시 시스템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벗어날 수 있겠느냐. 맨날 말로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 그리고 물론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저희들의 개인 신상은 털립니다. 알면서 그 방향으로 간다니까. 네. 제 말이 틀려요? 그렇게 간다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편리함을 거부하면 돼. 편리함을 거부하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다? 여러분들은 편리한 거를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편리함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김경수님, 그럼 박사님 3명 잉태 태어날 때 칩 바로 박히겠네요. 아마 앞으로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앞으로 미래는 돈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머릿속 칩에다가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어서 더 고급 인력이 돼서 더 많은 돈을 받는 거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정보를 덜 집어넣어서 아는 게 적기 때문에 그만큼 월급을 적게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지? 그러면 나도 책 보고 공부하면 되죠? 아마 책이 없어질걸요? 이 시대가 가면은 책은 사라지고 데이터를 주입하는 시스템만 있을 거야. 네. 책방, 서점 사라진다고요. 네? 싫으면 돈 벌어서 데이터 다운받아라요. 근데 나는 싫은데요. 그래, 하지 마세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다? 거부하는 순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칩을 통해서 건강관리까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들은 나이가 150살이 돼가는데도 여전히 젊고 튼튼한 몸을 유지할 거예요. 피부도 탱탱할 거야. 왜? 내가 계속 컨트롤하거든. 젊은 상태를 유지하게끔 계속 호르몬서부터 온갖 것들을 계속 지시해서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몸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운동할 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면 뭐해. 헬스장 가서 한 달 쉬면은 근육이 다 풀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보면은 곰이나 이런 야생동물 보면은 운동 안 해도 막 근육이 유지가 되죠. 왜? 다음번 사냥을 위해 대비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근육을 딱 식스패스부터 몸매가 탁 나오게 해놓고 그 상태를 유지시킨다니까. 그럼 여러분 안 하겠어?
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거절을 못해요, 그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말로만 안 한다 하는데 여러분 그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그 자체를 스마트폰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야. 네. 안 됩니다. 아, 오늘 버퍼 심합니까? 진짜? 지금 저희 공자가 2020은 괜찮은데 네. 지금 공자가 채널이 지금 버퍼가 아이고, 버퍼 진짜 엄청 세다, 오늘. 공자가 2020은 왜 그래? 나는 칩 씹는 거 찬성한다니까 그러네. 왜 그래? 자꾸 나를 괴롭히려 그래. 난 찬성한다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내가 왜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이거 어차피 거부할 수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건 내 채널을 자꾸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는 거지. 매너가 없네, 매너가. 뭐야, 이거. 실시간 구독자 숫자도 순식간에 400명이 날아가 버렸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한테? 이러지 말어. 이러지 말어. 네. 또 그런 거고, 또 다른 질문이 뭐 있을까? 오사카 엑스포가 달러 기반 암호화폐의 첫 기반이 될 수 있을까요? 일본 총리가 100대를 앞둔 상황에서 오사카와 관련된 사람이 여자가 될 가능성을 묻고 싶습니다. 가능성 있죠. 앞으로는 여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러고 보니 WTO와 자유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무역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건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녹화가 되고 감시가 될 겁니다. 네. 지금 박사님 지금의 백두산은 중국에 속하고 장백산이라 하고 진짜 백두산은 장백산 위쪽에 중국에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장백산이라 불리건 백두산이라 불리건 그거는 다 하얀 산이라는 소리입니다. 하얀 산. 어디 보자. 하얀 산. 자, 그거 어디냐? 지도를 봐야 돼요. 지도를 봐야 돼요. 항상 그레이트 게임에는 지도가 나옵니다. 중앙아시아 샤머니즘. 그 다음에 고대 종교 전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AKTAU. 자. 여기가 악타우라는 데입니다. 악타우. 악타우라는 지명인데 악타우라는 말은 뭐다? 하얗다, 타우, 산이에요. 그래서 백산입니다. 백산. 고대 샤머니즘, 중앙아시아 종교에서의 그 종교관은 뭐냐면 신은 하늘에 있다예요. 그리고 신의 대리인은 산에 산다. 즉 무당들이죠. 일종의 제사장들은 산에 산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과 인간을 연계해준 매개자 역할을 하는 대리인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고 그러한 산에 사는 바로 그 대리인, 즉 그 제사장들은 하얀 머리를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산신령님의 모습입니다. 하얀 머리카락에 하얀 옷을 입고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양에서는 엘프 요정의 그 이야기의 기원이 될 것이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게 소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실화인지 알 수 없지만 환단고기, 환빠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기 나오는 세쪽 중에 백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침소리 되게 크게 들리네. 귀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귀 먹었겠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얗습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라는 말을 할 때는 악사칼이라는 게 있어요. 악사칼. 악사칼이 뭐냐면 하얗다, 사칼, 수염, 하얀 수염. 중국에서는 백미라 그러죠. 하얀 눈썹.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러한 그 인간과 그 하늘을 연결하는 제사장 계급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하얗게 눈이 덮인 만년설이 있는 그 지역에 산다라고 믿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은 히말라야는 전 세계인들이 성스러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전통이 면면이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른 지역을 가서 살게 되잖아요. 중앙아시아에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기가 사는 지역에 그 어떤 지도자들은 위에 살고 평민들은 아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을 중심으로 국가가 만들어져요. 우리나라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하시는 분들 하잖아요. 맨날 뭐 백두대간의 기운을 받아 어쩌고 항상 산의 기운을 받는다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그게 다 그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산. 그래서 항상 높은 산을 기반으로. 일본도 항상 나올 때 뭐야? 후지산이 나오죠? 만년설이 있는 산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 산의 기운을 받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산다고 믿는 거예요. 하얀 것과 관련이 깊어요. 왜? 은하수가 하얀 색깔이고 북극성과 연결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옛날 때 나무도 다 자작나무, 하얀 나무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하얀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다고. 하얀 피부. 그래서 백인 여자들이 그러한 여자 샤먼, 무당 역할을 많이 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고산이 있는 산을 중심으로 사회가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고. 그래서 백두산이라는 지명은요. 만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백두산이라고 쓴 것뿐이야. 왜? 하얘니까. 그거를 백두산으로 쓰던 장백산으로 쓰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얀 산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요. 두만강. 여러분 두만강이 한국말인 줄 아세요? 그거 투르크어입니다. 두만강. 네? 두만강과 우리나라가 옛날 때 그 청나라하고 백두산 정계비 문제로 싸웠다잖아요. 두만강과 토문강 이 이름을 가지고 서로 싸웠다고 하는데 두 발음은 같은 발음입니다. 두만강도 토문강이고 토문강도 토문강이에요. 원 발음은 투만입니다. 투만. 투만이라는 말은 뭐다? 천호장이라는 소리예요. 네. 지금도 사람 이름들 중에 투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쳐도 나올까? 잘 모르겠는데 한번 쳐볼게요. TU. 원래 카자흐로 써야 되는데 나온다. 투만. 이렇게. 투만. 투만 리버. 투맨 리버. 그쵸? 투만 리버. 신장에 있네. 보세요. 흥미롭죠? 이렇게. 또 투만. 소비에트. 오케이. 또 투만베이. 이집트에 있네. 오케이. 이것도 통과. 또 투만 모네스트리. 오케이. 이것도 다 봐. 투만, 투나리안.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투만. 우리가 얘기하는 두만강입니다. 이게 투르크어의 투만에서 온 거예요. 천호장이라는. 그러니까 그 두만강 근처에는 투르크계 유목민족들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부락이 있었을 거예요. 천호장 마을. 그래서 그런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 투맨 리버. 이거 투맨 리버가 두만강.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중국이구나. 카슈가루 프로빈스에 있다. 지도에서 볼까? 이건 또 이렇게 나오네?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여기에 나오는데 카슈가르 여기에 나온다고 하나 있는데 카슈가르가 어디냐면 신장 위구르 자치주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자 여기에요. 여기에 흐르는 강 중에 하나가 투만입니다. 그렇죠? 두만강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개예요. 아, 위구르 쪽이네요? 왜 위구르 쪽일 것 같아요? 왜 위구르일 것 같아? 요즘 또 주계에 그게 나왔대. 제가 요즘 신라 얘기 많이 했더니 우리나라는 흉노는 극소수다. 당연히 극소수지. 지배계급이니까. 지배계급이니까 극소수예요. 피지배계급이 다수라고. 우리나라 민족 중에 흉노족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저 같은 사람하고 몇몇 사람밖에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중앙아시아로부터 내려온 신성한 부족의 자손들이죠. 응? 근데 신라의 박제상이 썼다는 부도지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신라는 파미르로부터 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신라가 파미르로부터 기원했을 거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야기하는데 야, 오늘 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네. 자, 보세요. 신라의 천문 관측지. 티베트 쪽으로부터 가는 축선들도 있죠? 신라가 티베트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부도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부도지라는 책 한번 봐보세요. 부도지. 부도지라는 책을 보면은 신라의, 그러니까 신라인데 그 신라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신적 기원이 중앙아시아 파미르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주예요. 거기로부터 자신들 신라인들이 내려왔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부도지 한번 읽어보세요. 나오는데 그것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걸 보면은. 그리고 두만이라는 강의 이름도 한반도에도 있지만 여기도 있다. 어? 그쵸? 그리고 청나라가 쓴 만주원류고, 흠정만주원류고에 의하면 신라의 위치는 길림성입니다. 지림, 길림성. 여기에 신라가 있었다라고 청나라 중국 25사 정식 책입니다. 중국 25사라는 정식 중국 역사 책이에요. 25사의 중에 하나인 흠정만주원류고에 의하면 신라는 길림성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필 길림성에 두만강이 흐르네. 제가 신라의 대륙 그 이동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부도지에는 신라는 파미르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파미르에는 마고 대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그것만 같으냐? 아니죠. 경주에 있는 황남대총, 신라 왕들, 이 거대한 무덤에 있는 거는 신라의 평민 아니죠? 신라 평민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고대사를 연구할 때는 반드시 왕조사관으로 봐야지 민족사관으로 보면 안 된다. 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달랐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려 하면 안 된다. 지배계급만을 봐라. 왜? 우리가 정사라고 하는 책들, 삼국사기, 삼국유사, 한단국이도 뭐 상관없어요. 금사, 청사, 요사, 사기 다 왕조사예요. 그리고 그 왕조의 역사를 썼는데 요사는 거란족, 금사는 여진족, 사기는 한족 이런 식으로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거를 왕조사로 봐라. 근데 신라 지배계급이었던 즉 신라의 왕들의 무덤이 경주에 있는데 그 무덤에서 발견된 유골의 DNA를 조사하면은 신라 왕족들의 DNA는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사람들과 닮아 있다. 지금 현대 한국인의 모습하고는 다르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DNA에 의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김 박사의 신라 흉노설은 어쩌죠? 아유, 맞아. 왜?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해요. 단 그 사람들이 소수였다예요. 지배 계급은 늘 소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저도 그 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 저희 조상이 말을 타고 따가닥 쳐들어와서 창창 베고 우리가 피지배 계급으로 삼았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김 박사, 흉노, 나는 이해한다니까. 그래. 그래서 네가 감자같이 생겼구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키가 짜리몽땅하고 못생겼구나. 그래. 이해할 수 있어. 난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이야. 천선민족이다 이거지. 같을 수가 있나? 다르지. 아니라고 부인해도 저는 틀리다고 말 못해요. 우리 민족의 대다수는 피지배 계급이었거든. 중앙아시아의 선진 철기, 기마 기술을 갖고 정복을 해서 쳐들어왔다니까. 마치 중국의 역사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지도에서는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 악타오라는 지명이요, 카자흐스탄에만 5개가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백두산인 거예요. 즉 무슨 얘기다? 우리가 중앙아시아로부터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그 이름을 계속 만들면서 온 거예요. 왜?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유목민은 자기 고향의 지명을 자기가 이동해 가면서 가지고 가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같은 지명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흔적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이다. 경주의 계림, 만주의 길림, 계림, 길림, 그게 중국 본토에 들어가면 꾸이림, 그래서 계림이 나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몽골에서는 구림이라고 불러요. 네. 이게 다 연결된다고.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시면서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경주에는 남산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남산이 있습니다. 예, 진짜 남산이 있어요. 지명은 이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질문이. 박사님, 정치 롤모델이 독일의 코스염 아저씨인가요? 어느 정도 참조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참조해요. 왜냐면은 저는 그 강력한 국가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봐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내각제가 안 맞아요. 예. 왜냐면은 내각제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 같은 사람들 돼요. 일본인처럼 조용한 성격의 사람들은 내각제가 가능하지만 한국 사람처럼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은 내각제에 따라 개판됩니다. 이것도 민족성이에요. 우리는 내각제 안 돼. 지금 문재인이가 하려는 지방 분권화, 내각 만드는 거 있죠? 그거 하면 우리나라 개판되는 거예요. 국정이 혼란이 하고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바로 지방 분권제를 지지하는 거예요. 한국의 국정이 마비가 되고 혼란이 와야 한국을 장악하기 쉬우니까.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메커니즘에 걸려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국가주의, 그러다 보니까 독일 모델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가 신세계 질서에는 확산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됩니다. 이게. 이 미래 사회에 대한 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이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자본주의가 유지되지도 못하고, 자본주의의 미래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라는 것도 일종의 사상이잖아요. 영원하지 못해요. AI가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요, 자본주의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의미의 자본주의는 사라져요. 그러면 사회주의가 오느냐?
우리가 아는 의미의 사회주의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일종의 정반합이죠. 둘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지금 계속 테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곧 결실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혼용된 형태. 근데 나는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그럼 그건 나쁜 거 아니는데 아닐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세계 최고죠. 그건 사회주의 시스템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 그 18세기 자본주의는 무진장 잔혹하고 잔인했어요. 네? 어린애들 노동 착취하고 별일이 다 일어났어요. 근데 그랬던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그 착취를 많이 했던 그 약탈형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면서 대립을 하자 공산주의가 자꾸 우리는 평등하다, 우리는 같이 나눠 먹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양육강식, 실력 위주로 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하게 되면 소외계층이 사회주의자가 될까봐 많이 바뀐 겁니다. 사회복지라든가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탄생하게 돼요. 왜? 사회주의에 자극받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렇죠. 수정자본주의. 우리는 이미 수정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옛날 18세기형 자본주의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과연 나쁘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미래는 항상 불안하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번 미중 패권 경쟁을 통해서 누가 이기던 세계 정부는 만들어지고 단일 화폐도 만들어집니다. 칩도 받게 될 거예요. 이거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통제의 필요성,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기술까지 나와버렸고 결국은 일어날 일이에요. 피할 수 없는 현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차단책이 뭐예요? 만약에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없다면 중국식 표준을 따르니 차라리 미국식 표준을 따르겠다예요. 왜? 그나마 미국식 표준이 중국보다는 덜 잔혹하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그 다음에 단일화폐가 나온 걸 막을 때 유일한 방법 뭔지 아세요? 인류가 핵전쟁으로 다 멸망해버리면 됩니다. 다시 선사시대로 돌아가면 돼요. 그거 아닌 이상은 이 추세나 방향은 못 바꿔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인구는 줍니다. 그래서 시진핑과 반대 세력 입장에 대해 간략하게 고견이 있으시다면 맞습니다. 그게 샹하이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시진핑이 나쁘다고 해서 제가 시진핑을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적에 적은 친구라 그래서 시진핑과 정적 관계에 있는 장택민의 샹하이방은 우리의 친구일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둘 다 우리에게는 적입니다. 왜냐? 장택민이 됐던 시진핑이 됐던 아니면 그 이전에 공청당 소속의 후진타가 됐던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위대한 중국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패권,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했던 야심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바뀌건 우리에게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 따라서 나는 중국의 시진핑이 됐던 장택민이 됐던 다 제 입장에서는 적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한폐렴은 안 없어지나요? 네, 그냥 쭉 유지될 겁니다. 네, 아이들까지 괴지 돌고 너무 슬픈 세상이죠. 뭐 어쩌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늘 있었어요.